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으로 출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오랜 대화를 나눌 거라면서도 이란 전쟁을 끝내는데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의제로 무역에 방점을 찍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4시간 전쯤 베이징으로 떠나면서 시진핑 주석과 무역을 비롯해 여러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발 직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논의할 것이 많다면서 무엇보다 무역이 논의 대상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장시간 대화를 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곧 이란이 논의 대상 가운데 하나라고 하지는 않겠다면서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다.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think President Xi can help and contribute to a deal with Iran? He could. I mean, it might be. Yeah. I don't think we need any help with Iran, to be honest with you. They're defeated militarily, and they'll either do the right thing or we'll finish the job.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란 전쟁 문제로 협상력이 약화하는 상황을 경계하면서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시 주석에게 이란을 향한 종전 합의 설득을 비롯한 종전 해법 마련을 도모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은 내일 오전으로 잡혀 있습니다. 양 정상의 대좌는 작년 10월 말 부산 회동 뒤 약 6개월 만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일기 시절인 2017년 11월 이후 약 9년 만입니다.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동행했고 퍼스트레이디인 멜라니아 여사는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란 전쟁 휴전 뒤 우리 한국에 배치됐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네, 미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한국에 있던 전략자산의 중동 이동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민주당 브라이언 샤츠 의원이 전쟁이 끝난 뒤 한국에 배치된 사드와 패트리엇 시스템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됐다면서 계획된 거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는데요. 전쟁이 끝난 뒤라고 한 건 지난달 7일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들어간 이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미리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Parts of the THAAD and Patriot systems in South Korea were moved to the Middle East. This is after the war. Can you just reassure us that this was all foreseen and part of the plan? I can reassure you that it was all accounted for. Every aspect of this was poured over by the Joint Staff, by civilian leadership, and represented in pursuit of a very clear goal. 샤츠 의원은 전쟁 초기 중동의 미국 동맹국들과 미군 기지들이 공격을 받은 뒤에야 다른 지역 자산을 끌어다 쓰는 뒷북 대응이 아니냐며 거듭 따졌습니다. 앞서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21일 청문회에 나와 사드 시스템이 한국에 남아있다고 확인하면서도 우리는 이동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해 사드 요격 미사일을 중동에 재배치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에 호송을 지원하는 해방작전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원할 경우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선택지라면서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0주 동안 이란 전쟁에 쓴 비용은 290억 달러, 약 4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해 40억 달러, 약 6조 원이 늘어난 겁니다. 제이 허스트 미 국방부 회계감사관은 장비 수리와 교체 등 일반적인 운영 비용이 늘었다면서 이란에 공격받은 중동 지역 미군 기지 피해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이 전격적으로 공습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이란도 물러서지 않고 맞불을 놨습니다. 어떤 침공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반응에 이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까지 언급하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양희력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이란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았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 에브라임 레자이 대변인은 이란이 또 다른 공격을 받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중 하나로 90% 농도의 우라늄 농축을 꼽았습니다. 의회에서 해당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90% 농축 우라늄은 무기급으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현재 60% 농도 우라늄 440kg가량을 보유한 이란이 사실상 핵 보유 직전 단계까지 가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앞서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미국을 향해 거듭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우선 소셜미디어에 페르시아어로 올린 글에서 우리 군은 어떤 침공에도 질서 있는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잘못된 전략과 잘못된 결정은 언제나 잘못된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우리는 모든 선택지에 대비하고 있고 그들은 놀라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시간쯤 뒤 영어로 올린 또 다른 글에선 14개항 제안에 명시된 이란인들의 권리를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며 시간을 끌수록 미국 납세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면적으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유엔은 협상을 위한 단합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What we want to do is make sure that the parties themselves remain committed to negotiations. A return to full-scale fighting would be, as the Secretary General has repeatedly said, catastrophic. 미국과 이란이 조건부 휴전에 들어간 지 한 달을 훌쩍 넘겼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전쟁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두 나라 사이에 다시 일촉즉발 긴장감이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양희력입니다. 미국의 압박에 이란은 맞대응을 천명하면서도 협상으로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잇따라 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에 이란의 입장을 대신 전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정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2일 국영방송을 통해 방아쇠에 손가락을 얹고 있지만 평화와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همچنان هم دست به ماشه هستیم و منتظریم که فضای مذاکراتیمون انشاءالله چون ما اصل نگاهمون بر صلح پایداره و به فرموده رهبری شهید واسه اصل عزت حکمت و مصلحت موضوعات دیپلماسی رو دنبال میکنیم لذا مردم بدانند که 앞서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인도 방송 매체에 출연해 협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Negotiations means give and take. Negotiation means being ready to recognize your interlocutors' demands and concerns. But if you think that negotiations is 100% satisfaction one-sidedly, that's not negotiations. That's imposition of your will. And 이란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압둘레자 라흐마니 파즐리 주중 이란 대사는 중국의 긴장 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란의 입장을 담은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했습니다. 파즐리 대사는 전쟁의 영구적 종식, 안정적인 휴전 체제 수립, 공세 해제, 이란의 정당한 권리 존중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웨이트는 지난 1일 자국에 침투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원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쿠웨이트 북쪽 부비안 섬에 미군 시설을 노렸다는 것인데 이 섬은 중국이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항구를 건설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친미 국가인 쿠웨이트는 자국 주재 이란 대사를 초치하는 등 중동의 복잡한 외교전이 트럼프의 방중에 맞춰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현지 시간 10일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단계적 기여의 방법과 관련해선 지지 표명과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17시간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사후 조정은 최종 결렬됐습니다.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수십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삼성전자 총파업을 막기 위해 성사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 마지막 날. 오전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17시간에 걸친 줄다리기는 결국 최종 결렬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50% 폐지와 영업이익 15% 재원 활용 등이 반영된 제도화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점을 결렬 이유로 꼽았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주식으로 받는 등 한 발 물러선 방안조차 수용되지 않았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5개월 동안 동일하게 입장을 고수해왔고 특히 조정이 와서도 영업이익률을 낮출 수 있다고 전달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사측 역시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양측에 제시한 여러 대안과 관계없이 합의된 조정안은 없었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간극이 컸다며 사후 조정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다만 노조가 안건에 따라 만나볼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둔 만큼 양측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지원이 가능하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 1,000여 명, 전체 임직원의 3분의 1 수준인데다 반도체 사업 부문의 노조 가입률도 높아 한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 큰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파업을 막기 위한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중노위는 검토하는 사항이 아니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오는 21일 삼성전자의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 커진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쟁의 행위 가처분 신청 결과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경제 속보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16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96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이후 16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은 것입니다. 취업자 수는 올해 2월과 3월 2달 연속으로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18만 9천 명이 증가한 반면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19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복지업이 26만 1,000명 늘었지만 전문과 기술 서비스업은 11만 5천 명, 제조업은 5만 5천 명 줄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밤 중국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이번 2박 3일간의 방중은 트럼프 집권 2기 미중 관계의 새 판을 짜는 계기가 될 텐데 이란과 종전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애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긴 오늘 밤 베이징에 오는 트럼프 대통령. 주요 일정은 내일부터입니다. 환영 행사에 이어 정상회담, 천단 공원 참관, 국빈 만찬, 모레 티타임과 업무 오찬 등 최소 6차례 일정에서 시진핑 주석과 마주합니다. 양국의 경제, 외교 안보 라인이 총출동해 배석하는 정상회담 외에도 두 정상이 단둘이서 내밀한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적지 않습니다. 백악관은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치 등 무역의제, 핵무기를 포함한 양자 안보 현안, 이란 전쟁을 비롯한 국제 안보 현안 등이 두루 논의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농민들의 관심사인 대두 등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 확대, 보잉 항공기 수출 등과 같은 굵직굵직한 무역 성과를 거두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핵 무력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시 주석은 양국 핵전력 격차를 거론하며 방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미국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거론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통해 이란산 원유 수출길을 막아둔 상황에서 시 주석에게 미국을 대체 수입처로 삼을 것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3차례 만났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다시 제안한다면 한반도 정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돌연 인권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의제 중 하나인 인권 문제를 꺼낸 이유가 뭘까요?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현지 시각 1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홍콩의 반중 언론인 지미 라이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Speaking with Claire Lai this morning, she's the daughter of Jimmy Lai, and she told me that she's been praying and hoping that you'll be the one that brings her dad home. Went to jail, and people would like him out, and I'd like to see him get out too. So I'll bring him up again.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하겠다고 밝힌 지미 라이는 중국 내 언론 탄압을 상징하는 인사입니다. 지미 라이는 홍콩의 대표적 반중 매체인 빈과일보의 창업자로 2019년 홍콩의 반정부 시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요. 국제사회가 줄곧 그의 석방을 요구해왔으나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일축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미 라이 관련 문제 언급을 공식화하자 중국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黎智英是反中乱港事件的主要策划者和参与者。香港事务属于中国内政，中国中央政府坚定支持香港司法机关依法履职尽责。 중국 공산당의 아킬레스건으로 자주 언급되는 인권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만남을 앞두고 공식적으로 인권을 거론한 건 중국의 약점을 파고들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심경을 건들며 베이징으로 향한 트럼프 대통령. 내일 시 주석의 면전에서 이와 관련한 발언을 쏟아낼지 또 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예방을 각각 받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회담을 하루 앞두고 서울을 찾은 두 사람과 한미 한중 관계는 물론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중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 등 중동 전쟁 대응 방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매듭짓지 못하고 방중하는 탓에 베이징은 경호 비상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서울에선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를 좌우할 사전 담판이 벌어집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이란 전쟁 탓에 한 번 미루고도 전시에 방중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혹시 있을지 모를 테러 위험에 베이징 시내엔 그야말로 경호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함께 방문할 천단공원은 이틀 동안 전면 휴장합니다.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상징 건축물, 기년전에선 보수공사도 한창입니다. 5月13号到14号全园临时闭园，让祈年殿、回音壁、圆丘坛全部暂停开放。 트럼프의 방중 당일, 서울에선 양국 무역 대표의 사전 담판이 벌어집니다. 먼저 미국이 요구하는 무역 투자위원회 설치가 주요 의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2020년 1차 무역 합의 이행이 흐지부지 됐던 만큼 상설기구를 만들어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의도입니다. 또 에너지, 농업, 항공우주 분야 협정은 미국산 석유와 콩, 보잉 여객기 판매를 일컫는 얘기입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AI 반도체 기술 통제와 타이완 문제 등에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中方反对美国向中国台湾地区出售武器的立场是一贯的、明确的。 특히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재개방 등은 미중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운명이 달린 일입니다. 우리의 국익과도 무관치 않은 합의문을 서울에서 만들고 이곳 베이징으로 와서 도장을 찍는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중동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출발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시 주석과 긴 대화를 나눌 거지만 중국의 도움은
필요 없다. 지금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 아닌가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절실하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어쨌든 양자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래서 보도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떤 무역과 관련된 이러한 의제들이 주요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의를 함에 있어서 이란 문제가 미국의 어떤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폭넓은 의제가 거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도해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정치적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무역 부분에서의 어떤 그 의제를 갖다가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잉 항공기를 판매하는 거라든지 네. 그 쇠고기를 판매하는 것, 대두 판매하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 중국 측의 이행을 담보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주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배제하는 그러한 정치적 포석을 놓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무역 문제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거라고 말했지만 지금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인 상황에서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주요 의제가 이란 전쟁이 또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란 문제에 대해서 두 정상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누게 될까요? 일단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건 맞다. 예. 왜냐하면 이란 문제가 지금 교착 상태고 그래서 사실 정상회담 전에 조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임하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이 이란에 대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고 중국이 또 이란의 원유를 80% 이상 수입을 해왔고 그다음에 중국과 이란 간의 어떤 동반자 관계, 경제 협력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근데 다만 중국이 그걸 들어줄 수 있을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어느 정도 도와준다면 미국에 대한 어떤 협상에서 또 다른 걸 또 얻을 수 있겠지만 또 중국 입장에선 이란하고 미국하고 잘 되면 또 이란이 이제 중국의 영향 아래에 있지 않고 미국과 너무 친해지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정말 본격적인 대탕트가 시작되면 사실 이란은 이제 중국의 영향에서 멀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걱정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적극적인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국 입장에서는 또 이란도 중요하지만 걸프 국가 간의 경제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걸프, 사우디나 UAE와 지금 교역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계속해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본다면 빨리 이 문제를 풀어서 걸프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을 본다면 또 빨리 이 문제를 끝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이란 전쟁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될지 이번 협상 뒤에, 회담 뒤에 좀 결과를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타이완 문제를 협상 카드로 쥐고 이걸 큰발 양보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만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양보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이 어떤 메리타임 엑스펜션이라고 그래서 해군력을 갖다가 팽창하는 그 교두보로 대만을 쓰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 자체 독립이라든지 대만의 지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송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 전쟁의 지렛대로 중국이 무엇을 미국이 원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중국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과 걸프 국가들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뭔가 그 균형추를 무너뜨릴 수 있는 뭔가 자국에 보다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한쪽으로 기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란의 효용성, 걸프 국가의 관계 이게 거의 팽팽하게 균형이 맞아졌다면 그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그 변수가 들어오면 중국이 움직일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대만의 독립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통제하는 부분 이 부분은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가지고 이 문제, 그러니까 대만의 무기를 수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보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또 또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의 핵심 이익이기 때문에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미국의 그런 선언을 받는 건 어려우니까 대신 현실적으로 지금 1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부분이 의회에 지금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좀 연기시킨다든가 지연시켜주는 이런 부분의 조치를 해준다면 그러면 중국도 미국이 원하는 뭐 이란산 원유 수입을 좀 중단하거나 무기 지원을 중단하는 이런 조치를 한다면 그리고 협상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합의를 해라. 협의를 해라. 이렇게 압박한다면 이거는 저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대만이 갖고 있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중요도가 미국에도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이 근본적으로 대만에 대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희박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타이완 무기 판매 이슈가 이란 전쟁 문제를 푸는 하나의 핵심 키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테슬라, 애플 등 주요 기업 CEO들이 방중 일정에 동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젠슨 황이 빠졌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통상 정책의 기조를 보면 너무 민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이 협력을 증대해서 양국 모두 윈윈하는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얻어가자 이런 기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원래는 한 4번 정도 올해 만나서 미중 정상이 만나서 셔틀 디플로마시, 셔틀 외교를 하자. 정상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그런 외교 관계를 강화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전쟁 때문에 시기를 좀 놓쳤기 때문에 올해 한 3번 정도 만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민감한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어떤 그런 AI 이 부분 첨단 기술 분야를 놓고서 미중이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젠슨 왕으로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최첨단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한 수출 통제는 불가피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그런 최첨단 칩을 갖다가 미국이 중국에 또 보내줄 수 없다, 수출할 수 없다. 이건 그렇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미국이 중국과 경제 협력을 증대할 의향이 있다라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행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 협상에 어떤 진척도 보지 못한 채 지금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란은 파르스 통신을 통해서 5가지 조건을 미국이 수용해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라며 조건을 거론했습니다. 기존에 제시했던 것과 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5가지.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이란에서는 핵 협상을 하기 위한 거의 선결 조건이다. 그러니까 이전과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핵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바논 전쟁,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이란이 가장 중요시하는 대리 조직이죠. 레바논 전쟁 중단해야 된다. 그다음에 대부분 다 재정,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란 제재 해제해야 된다. 그리고 자금 동결, 해외 자산, 동결된 자산 해제해야 된다. 그다음에 전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배상해야 된다. 그거 약속해달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인정해달라. 계속해서 이란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선결 조건으로 마치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은 핵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걸 요구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핵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해법안이 없이 이것부터 먼저 해달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측 간의 협상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시진핑 주석이 중간에서 좀 조율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할 텐데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진핑 주석이 어쨌든 이란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마음이 급한 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으로부터 아주 많은 원유를 수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가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해 왔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란과의 어떤 교역, 그다음에 무역 관계도 유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풀린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또 원유를 싸게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건을 새로 회복할 수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마냥 좋은 것인가?
왜냐하면 미국이 요청한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미국의 요청을 다 들어준다거나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내가 역할을 한다면 과연 이것이 이 중국의 전체적 이익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중국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지금 깊어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걸프 국가의 관계를 생각해서는 도와주고 싶긴 하죠. 그러나 이란이라는 국가가 그렇게 또 중국이 원하는 대로 쉽게 움직여 줄지도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중국의 역할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저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서 중국이 그렇게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이란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공통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심을 잃고 대규모 전투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복귀해서 대규모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중 정상회담이 그 협상 그 진전이나 아니면 전투 재개를 위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중국의 역할을 마지막으로 기대해 보고 그것이 자신의 의도처럼 따라오지 않는다 생각을 하면 이제 그 다른 대안을 실행해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거고 이란을 생존을 통해서 지금 그 생존을 위해서 버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이란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도 있고요. 국내 정치적인 경제적인 입지나 상황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녹록하지 않고 거의 레드라인에 왔기 때문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은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사작전 재개를 통해 가지고 군사적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들고 이제 그 철군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압박 작전을 갖다가 그 끌고 가면서 이제 그 이란의 핵을 포기시키도록 하겠다. 이러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빠져나오는 거고 호르무즈 해협의 붕괴를 국제사회와 함께 풀려는 노력을 하든가 국제사회가 풀으라고 던져놓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쨌든 그 두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그럴 상황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마지막 그 중국의 역할에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고 그렇지 않다라면 미국에 돌아와서 바로 이제 그 다른 대안으로 이제 다른 제안을 전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휴전이 그 1%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프리덤 프로젝트를 재개할 가능성도 계속 거론하고 있는데 관련 사진을 또 SNS에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이란 고속정을 미국의 전투기가 타격하는 듯한 AI 합성 사진인데요. 글쎄요, 이게 이렇게 계속 사진을 올리는 게 어떤 득이 되길래 계속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란을 압박을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 이란에 대해서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은 군사적 역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란을 계속 압박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이란도 비례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군사력에 있어서는 어떤 비대칭성이 있는 것이고 만약 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이제 대규모의 군사 작전에 들어가서 이란 그 뭐 소형 고속정이나 이러한 그 해군력을 갖다가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란을 이제 협상적으로 돌아오고 이제 그 미국이 원하는 걸 따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강경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란도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이란이 다시 공격을 받게 되면 우라늄 90%를 농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거는 핵 개발 수준으로 농축을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농도를. 440kg 이상 되는 거 60% 순도 60%죠. 이미 농축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몇 주만 더 농축을 한다면 바로 90%로 갈 수 있고요. 자, 440kg 정도 되면 사실상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한 9기나 11기 정도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고 이 외에도 또 이란이 가지고 있는 저농축 우라늄도 많아요. 네. 20% 뭐 그 상외에 그러면 이것들도 다시 또 뭐 추가적으로 농축을 한다면 60% 갈 수 있고 또 더 한다면 또 90%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부분은 사실상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했던,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고집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죠. 수주 내에 90% 갈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미 미국이 다시 한번 이란을 공격한다면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핵무기 개발로 가겠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발언이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문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거를 그냥 어떻게 협상을 통해서 풀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자, 내가 이제 또다시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란 측에서 그렇다면 맞불을 놓는데 우리는 그럼 이제 90%로 가겠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적 공격을 하지 말라는 어떤 압박 수단이긴 하죠. 그러나 이란 측에서 어떻게 보면 뭐 최고 지도자는 아니지만 이란 의회 쪽에서 국회 쪽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란이 그러면 이제 90%로 간다면 과거에 이란 최고 지도자가 절대 핵무기 개발은 이슬람 우리 사상에 위배된다. 핵무기 개발은 절대 안 된다라고 했던 파트와라는 어떤 법률 해석까지 했었는데 이거를 지금 거스르고 이제는 90%로 가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발언이 이란의 입지를 더 좁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전쟁에서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는 그런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상당히 조금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내용이 앞서 그 갈리바프 의장이 말했던 미국이 깜짝 놀랄 만한 그 대응 그걸 말하는 걸까요? 그 여러 가지 대응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사실 위험한 대응이 바로 지금 90% 이상 우리가 농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뭐 잠수함도 지금 투입을 했다. 그다음에 바발만데브 홍해도 막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깜짝 놀랄 그런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해저 케이블도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는 90% 농축 우라늄 이것이 가장 위험한 대응이 될 수 있겠죠. 네, 이에 앞서서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고농축 우라늄 반출 작전에 나설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란이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하게 되면 반출 작전에 실제 감행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송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이 뭐 최고 수위에 대응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미국에게 전쟁의 전당성을 부여해주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거예요. 미국 내에서의 반전 여론을 갖다가 잠재울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핵 미사일 역량이 미국의 즉각적인 안보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전쟁이 불가피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득력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설득력을 높이는 그러한 발언, 봐라 이란이 결국은 핵무기를 포기할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불가피했다. 전쟁이 필요했던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다면 공화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의 정당성을 갖다 옹호하고 전쟁을 연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럼 그 중동 지역의 어떤 그 안보라든지 이란의 운명은 정말로 어려워지는 거죠. 대규모의 공습이 또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지상전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란은 다시 한번 초토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거고 이런 반을 또 그 위험한 게 뭐냐면 국제사회의 지지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제사회의 지지 받지 못한다면 이번 전쟁이 미국이 명분 없는 전쟁을 했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등을 돌리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도 이제는 에너지 위기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의 그 봉쇄 장기화뿐만 아니라 이제 이란이 핵까지 갖겠다 얘기를 하면 이란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정치,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다 고립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최악의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란이 좀 신중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은 시간은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란 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도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UAE 아랍에미리트가 드론 피격과 관련해서 강력 규탄한다. 형제 나라인 한국과 연대를 표명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UAE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어찌 보면 더 강력한 강력히 규탄한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사건이 또 UAE 해협 공해상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UAE와 우리 한국은 정말 형제 국가입니다. 우리 군도 파견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원전도 지어졌고요. 상당히 어찌 보면
아랍 국가, 특히 걸프 국가 중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국가는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 측면에서 사실 또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국가거든요. 그래서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지금 이번 이란이 공격한 거에 대해서 뭐 좀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모습. 반대로 이란에게 상당히 강경한 경고의 메시지죠.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뭐 저희 입장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란의 공격으로 확실한 증거가 나왔을 때 이란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지 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지가 지금 관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조금 전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에 한국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여기 단계적 기여라는 게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 호르무즈 해협 그 개방을 위한 군사 작전에 참여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좌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예. 여기다가 이제 그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나루와 피격의 배후에 만약 이란의 소행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우리 선박, 억류된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방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1에서 한 4단계 정도의 단계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우리 그다음에 선박의 안전을 위한 그러한 군사작전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지지 표명을 한다든지요, 인력을 파견한다, 그다음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군사적 자산을 지원하는 이건 군함이 가는 건 아니죠. 예.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군함을 파견하는 건데 그건 아직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상황이 보다 더 한국과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을 표명을 한 거고요. 그걸 위해서 낮은 수준의 그 개입을 통해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런 그 개입의 정도, 관여의 정도를 높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란과 미국과 이란과의 협상을 지켜보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기를 기다리기는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어요. 에너지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선원들의 안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시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종전이 좀 가까워질지 아니면 멀어질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7,999까지 오르며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끝내 8,000을 못 넘고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외신에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언급으로 증시가 출렁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는 1.68% 상승 시작하며 사상 처음으로 7,900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키우며 8,000 바로 밑인 7,999를 찍으며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을 거듭하면서 4% 넘게 내려간 7,420선까지 내려앉았고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2.29% 빠진 7,64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순매수했지만 기관은 장중 매도세로 돌아섰고 외국인은 5조 원 넘는 물량을 시장에 던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2% 넘게 하락하는 등 약세였습니다. 오늘 매도는 시장 전체에 대한 매도보다는 반도체하고 자동차에 대한 매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올랐고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했다가 2.32% 하락한 1,179를 기록해 1,2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한국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인 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방안을 언급했기 때문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 실장이 SNS에 올린 글에 대해 투자자들이 정책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외환시장에서 1,475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보이며 1,489원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가 이어진 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작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 재점화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 이유로 꼽힙니다. 다만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과의 새로운 협상 변수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율 상승이 제한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인공지능 시대의 기업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국민에게 일부 환원하는 국민 배당금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에 야당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뺏겠다는 거라며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며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공급망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드는 만큼 산업 기반을 함께 만든 국민도 혜택을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과실, 즉 초과세수를 활용하기 위해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디에 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초과세수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자본시장이 휘청이고 관련 외신 보도까지 나오자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성공을 선심성 현금 살포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거라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 나눠주는 게 공산주의 배급 경제라며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도 질타했습니다.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다가 나눠주는 거, 그 공산당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여러분? 기업이 숨쉬게 해야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정책실장이 반시장적 메시지를 반복하면 세계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신호를 준다며 경질론까지 제기했습니다. 여당은 논의된 바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논의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검토하고 입장의 발표가 필요하다면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역시 내부에서 논의하거나 검토하지 않은 정책실장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분간 시장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울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튀는 말과 행동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과시의 정치를 보여줬다면 시진핑 주석은 정제된 메시지와 의전으로 권위를 쌓아온 절제 정치를 이어왔습니다. 두 지도자의 리더십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연출되어 왔는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두 사람은 세계 정치의 대표적인 스트롱맨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미디어에 비치는 이미지는 차이가 납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100분간 마주 앉았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세를 가까이 한 채 스킨십을 하고 시 주석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감정과 친밀감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President Xi is a great leader of a great country, and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fantastic relationship for a long period of time. 반면 시 주석은 시종일관 차분한 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유지한 채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침묵과 거리감, 절제된 태도로 권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분석입니다. 作为世界前两大经济体，时而也会有摩擦。中国和美国可以共同展现大国担当。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정상과 만나든 긴 악수와 즉흥 발언으로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반면 시 주석은 정제된 메시지와 통제된 연출로 국가와 체제의 안정감을 강조해왔습니다. 오는 미중 정상회담에선 이란 전쟁 등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급한 입장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요청을 이제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시진핑으로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대가를 뭘 줄 건데 라가 뭐 당연히 나올 겁니다.
이번에 다시 마주 앉을 두 스트롱맨이 카메라 앞에서 어떤 장면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는 의미의 유행어 타코에 이어 이번엔 나초라는 신조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나초란 Not a chance 호르무즈 오픈스, 즉 호르무즈가 열릴 가능성이 없다는 뜻의 줄임말입니다. 나초는 지난달 29일 블룸버그의 칼럼니스트 하비에르 블라스가 소개하며 처음 등장했는데요. 타코가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정책을 내세우다 결국 후퇴한다는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 표현이라면 나초는 중동의 긴장이 장기화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비관적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선 나초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나는 타코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나초는 맞다고 본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경제적 피해가 훨씬 심각해질 때까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 수저우증권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중국이 미국 이란 갈등 완화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면서도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부담에 대한 시장 우려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나초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과연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아니면 나초 전망에 더욱 무게를 실을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고 미국의 전투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남호 공격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한국 선박은 남우호를 포함해 모두 26척. 이들은 남우호 피격 이후 카타르 앞바다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해 정박 중입니다. 정부 조사 결과 남우호 화재가 외부 공격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자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들은 일단 정부와 교신을 이어가며 상황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인 선원 158명도 현지에 발이 묶인 지 2달을 넘기며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화물선을 겨냥한 테러 공격을 가장 강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국제 항행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중요한 해로의 안정을 저해하려는 위험한 긴장고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외무부는 이번 사건을 드론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나라인 대한민국과 연대를 표명하며 선박과 이익의 안보, 안전을 보호하려는 모든 조치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우호는 지난 4일 피격된 이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항으로 예인돼 수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남우호 피격에 이어 미국과 이란이 전투를 재개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선박들의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관세 역시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꼽혀왔는데 최근 10% 글로벌 관세 무효 판결도 제동이 걸려 파장이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델타와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등 미국 대형 항공사들은 이란 전쟁 이후 수화물 요금을 35달러에서 28% 인상했습니다. 고유가로 오른 물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1년 전보다 3.8% 상승하며 2023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부문이 전월 대비 3.8% 상승하며 전체 물가 상승분의 40% 이상을 차지했고 주거비는 0.6%, 식품 가격도 0.5% 올랐습니다.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연내에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We have an inflation problem already in this country. People are identifying that their number one concern about the economy, prices and affordability.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역시 물가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효라는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에 상급 법원이 잠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의 위법 판결 이후 대체관세 도입을 위해 10% 글로벌 관세를 매겼습니다. 글로벌 관세는 7월 말까지만 유지될 수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해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인 만큼 정책적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8,000포인트를 불과 0.33포인트 앞두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추세 반전이냐, 단기 과열 해소냐 의견이 분분한데 시장은 삼성전자 파업 이슈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파죽지세였던 코스피가 이달 들어서 처음으로 조정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에 최근에 뭐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요 이제 글로벌 투자 기관들 보면은 반도체 주식이 아무리 시장이 좋다 그래도 거기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비중 확 늘릴 수는 없고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 내 상황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좀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성이 생겼고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주식도 같이 외국인들이 팔면서 좀 크게 빠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블룸버그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국민 배당금 발언 때문에 그 투심이 흔들렸다라고 분석하는데 또 뭐 반박하는 의견으로는 그 발언이 나오던 시점에 우리 증시만 흔들린 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시아 증시가 이제 거의 비슷한 시각에 열리는데 다 같이 빠졌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IT라든가 반도체 이런 쪽이 좀 빠졌고, 블룸버그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좀 유일하게 이제 외국 기관치고는 우리나라 정부하고 좀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사이가 안 좋나요? 사이가 안 좋아 보여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다른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에서 그런 보고서가 나왔으면 우리가 좀 눈여겨 볼 텐데 그런 코멘트는 그런 데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만약에 이제 김용범 실장의 그 발언이 정말 블룸버그 주장대로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서 발을 빼는 그런 이제 부정적 영향이라면은 다른 기관들도 최소한 한두 군데 정도는 더 그런 코멘트가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은 거 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블룸버그의 그 요번에 그 코멘트는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외국인이 기록적인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비중 조절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러다 그 코스피의 추세가 반전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예,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만 놓고 보면 외국인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근데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외국인 비중이 한 60%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반도체 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반도체 주식을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전체에 대한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주식 시장의 조정, 그다음에 조정, 그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그런 쪽으로 반도체를 계속 팔다 보면 우리 코스피 전체에서 우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주가 지수 자체는 반도체 시장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게 좀 묘한 건데 꼬리가 몸통을 지금 흔드는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도 약세를 좀 계속 보일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뭐 우리 증시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 그것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10%, 20% 조정도 뭐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런 분석도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중요한 건 그 반도체 업황의 장밋빛 전망 이건 그대로 유효한 건지 그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들의 99%는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어요. 제 판단에. 근데 저는 그건 상당히 위험하다. 예. 과거에 우리 수많게 경험을 해봤잖아요. 뭐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도 그랬고요. 뭐 주가가 이제 뭐 그런 이제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대세 상승기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위험 자산에 속합니다. 예. 즉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사이클을 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길게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가 뭐 10년 뒤, 20년 뒤 보면 우리가 장밋빛으로 전망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급등락은 당연히 있거든요. 산업 사이클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떨어지는 그 급등락, 그러니까 급락 부분에 정말 잘못 걸리면 이제 자기 투자 원금 자체를 넘어서 빚까지 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경계심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요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포모라는 얘기 많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그런 벼락거지가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데 이달 말에 출시되는 그 2배 ETF,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수익률을 2배로 이제 추종하는 건데 2배 빨리 따라잡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 ETF에 대한 관심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자, ETF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이제 100만 원어치를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10%다 그러면 110만 원에서 10만 원 더 얻는 건데 이게 이제 ETF라는 거는 거기에 약간 이제 원금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빚을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개념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00만 원을 투자해서 이제 기존이 10%인데 20%, 20만 원을 가져올 수는 있는데 주가가 네. 올라가면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80만 원만 남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비투죠. 예, 일종의 아주 심각한 비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라는 건 오직 한 방향으로만 갈 수는 없습니다. 예. 올라가면 떨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정말 운 없게 재수 없게 떨어지는 부분에 딱 걸려버리면 ETF의 2배 수익률이 아니고 2배 손실률로 자기한테 다가오는 거죠.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래 기다리면 결국에는 그 평균 그 매수 단가를 다시 회복해서 수익을 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지금 이 2배 ETF 같은 경우에는 음의 복리 효과라는 것을 경고하는 보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겁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20% 손실률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00만 원 투자해서 10% 수익률이면 110만 원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100만 원 투자해서 만약에 10% 손해율을 봤을 때 90만 원인데 네. 거기서 다시 10%면 100만 원이 안 돼요.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면 100만 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99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게 주식 시장이라는 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의 매수력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지고 그리고 손실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중에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올라갈 때 올라갈 힘이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파업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후 조정 끝내 결렬돼서 이제 총 파업 일정이 8일 앞으로 다가오게 된 상황인데 정말로 파업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삼성전자 노조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하이닉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가 이제 글로벌 1등 기업이었잖아요. 메모리 쪽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가 그걸 넘어섰죠. 예, 넘어섰고 지금 주가의 어떤 최근 1년간의 움직임 보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올랐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하이닉스 직원분들은 뭐 얼마 성과급을 받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뭐 일부 들리는 얘기야. 성과급으로 아파트를 산다. 네. 근데 거기 있는 성과급을 책정할 때 이게 상한이 없어요. 그래도 뭐 일정 부분 상한이 있겠지만 삼성전자보다 상당히 자유로운데 삼성전자는 상한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 직원에 비해서 삼성전자 그 반도체 부분의 직원들의 성과급이 확 떨어지는 거고. 좀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배가 아픈 거죠. 예. 삼성전자 노조. 물론 많이 받긴 하지만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진짜 삼성전자 발 뒤꿈치도 못 쫓아왔던 하이닉스가 그렇게 올라갔으니 그리고 그 직원들이 삼성전자 자기보다 더 돈을 많으니까 이거는 뭐 성과급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 모든 제조업이 그렇지만 지금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생산을 안 한다는 건 즉각적으로 예를 들어 뭐 재고가 넘쳐나고 잘 안 팔리고 이러면 파업에도 상관없는데 지금은 이제 물량이 딸리잖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그럼 즉각적으로 삼성전자의 엄청난 회사 쪽에 손실을 주고 결국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더 밀리게 되는.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파업을 안 하고 계속 물량을 공급할 거잖아요. 그리고 경쟁자인 중국 기업들도 있고 미국의 마이크론도 있고요. 다른 기업만 오히려 이익을 시장에서 더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사측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다 손해를 보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 노조가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려운 살기 어려운 노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뭐 우여곡절은 있겠으나 8일 그 이제 노조 파업 21일. 시작 전에 시작 뭐 새벽이라도 보통 이제 우리 지하철이나 철도 파업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다음 날 뭐 지하철이 안 다닌다 그러지만 새벽에 파업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긴급 조정권 뭐 행사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총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게 궁금한데요. 최근 반도체의 힘으로 우리 경제가 주요국들 가운데서 1분기 성장률 1위를 기록했다라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삼성전자가 흔들린다면 경제에도 충격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기비 우리 이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7%였거든요. 통상 분기 경제 성장률이 0.5에서 0.7, 그 정도가 평균적인데 1.7이니까 그죠 3배 이상 성장한 거예요. 근데 부문별로 뽑아보면 거의 순수출, 수출 쪽이 절반이 넘고 기여도가 50%가 넘고 거기에 따라서 설비 투자도 또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설비 투자라는 건 이제 수출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수출이 오로지 반도체만은 아니겠으나 우리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는 되거든요. 즉 우리나라 경제 성장 1.7% 중에 한 3분의 1 이상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끌고 간 거예요. 그 중에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게 되면 경제 성장률에 물명 영향은 미치겠으나 사실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1분기 경제 성장 1.7% 나왔다 그러지만 여전히 지금 장사하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외환위기보다 더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취업률 유발효과가 되게 작은 산업입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반도체 산업의 한 2배, 3배 이상이 자동차나 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 호황이 만약에 자동차나 조선에서 됐으면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이 정도까지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즉 반도체 파업을 하는 거는 사실 삼성전자의 문제고 이게 파업을 안 하든 뭐 하든 간에 우리나라 국민경제라는 정의를 제가 좀 협소하게 우리나라 내수시장, 정말 중상층, 저소득층으로 한정한다면 상관없습니다. 경제성장률은 빠지겠으나 얘네들이 파업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체감하는 경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제 파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올해 그 삼성전자가 내는 법인 매출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내년도 법인세를 매길 때 정부 세수가 좀 줄겠죠.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실물 경기와 지금 금융시장은 이제 상당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초과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 테니까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한 얘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 배당금 얘기도 그렇고 이번 삼성전자 그 노조 파업도 그렇고 어떤 성장의 과실을 그 사회가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담론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저도 이게 이제 정부가 이제 중노위를 통해서 조정을 했다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말씀드리면 정부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국민 배당금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부가 세수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배당금을 나눠준다는 게 뭐 정말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는 그건 차치하더라도 직원들, 노조와 그다음에 주주들 이게 배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는 이제 외국 쪽을 벤치마킹하는 건 전 반대예요. 그 나라 경제의 특성, 그다음에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담론, 뭐 일정한 그 정확한 기준은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둘 필요는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미중 정상회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내일인데 그에 앞서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그리고 중국의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난다라고 합니다. 이제 둘 다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는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근데 이게 급박하게 일정이 정해졌고 그리고 이제 베센트 장관이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후쯤인가 뭐 네. 다시 또 중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중요한 의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중국과 미국의 어떻게 보면 부총리급이 만나서 회담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그 각자와 또 회담을 한다는 거는 어떤 경제적인 실리보다는 좀 시사하는 그 바깥에 또 외교라든가 한국 경제 그리고 한국이 중국과 미국과 모두 친하다는 그런 시그널 효과 그 정도로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전 9시가 넘어서 이제는 개장했습니다. 우리 증시 분위기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긴장감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군요. 코스피는 7,513포인트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1,176포인트, 1,200포인트대도 깨진 상황입니다. 이달 들어서 첫 조정이 나타난 만큼 오늘 시장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또 한 번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업황이나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악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개인들은 조정 시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에 대해서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 역시 삼성전자의 파업일 텐데요. 오늘 새벽에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된 가운데 이제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긴급 조정권 행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 파업이 현실화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2%대 하락했는데 오늘 지금 초반에 2.11% 빠진 7,481포인트, 7,47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7,400선대까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은 1,17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유가 급등,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도 상승하고 있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대규모 매도 영향으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많이 급등하기도 했었죠. 현재 1,489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1.19% 오른 1,489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제처럼 아침부터 좀 출렁이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그저께는 반도체 쪽에 어떤 필라델피 반도체 지수가 빠지면서 이제 뭐 우리 쪽에 반도체 기업들도 팔고 외국인들이 어제 새벽 미국 증시하고 우리 증시하고 지금 내리는 힘은 어제 나온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 4월 달 그게 3.8%면은 그게 2023년 5월이니까 3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미국 연준은 이제 금리 인하가 문제가 아니고 올해 안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사이클입니다. 이거는 기술주들한테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주들이 어떻게 보면 큰 회사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부채를 통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IT 관련된 기술주들이 빠지고 우리는 특히 이제 IT 관련 기술주들의 비중이 높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오늘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지금 경제 관련 출연이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일론 머스크 그리고 애플의 팀 쿡 이렇게 빅테크 CEO 16명이 동행하는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빠졌더라고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제 트럼프 이번에 대통령 취임할 때 1월 달에 취임식이 있었는데 다른 CEO들은 다 갔는데 유일하게 젠슨 황이 거기 참석 안 했어요. 네. 안 하고 중국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좀 뒤끝이 장렬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AI 시장에 대한 패권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고퀄의 어떤 AI 반도체는 중국으로 수출을 못하게 지금 막아놓은 상황이라 젠슨 황을 만약에 데려간다는 거는 그 수출을 푼다는 의미로 중국이 해석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경계를 해서 이번에 젠슨 황은 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경제와 안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아마 양국이 크게 격돌하지 않을까 좀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7년이 선고된 1심보다 2년 더 형량이 늘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형량이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가볍다는 내란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내란 중요 임무에 가담했던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질 지휘에 비추어 이 전 장관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법적 책임에 눈 감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데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행위도 위법성이 작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증죄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팀은 형량이 늘어난 데 의미가 있다며 피고인 측의 상고 여부를 확인한 뒤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의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 기일을 엽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비공개로 진행했는데 이후 별도 기일 지정 없이 3개월가량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오는 7월 22일까지 10주 동안 학생 맞춤형 특별 치안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통학 시간대 학교 주변과 통학로, 학원가 순찰을 강화합니다. 또 학교 전담 경찰관과 범죄 예방 진단팀 합동으로 안전 진단을 진행하고 순찰 신문고를 활용해 취약 지점에 대한 학생 의견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옷차림 가볍게 하고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3.4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였는데요.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4도가량 웃돌겠고요. 초여름처럼 다소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고 곳곳에서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반면 강원 산간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27도, 대구는 28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며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한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덥겠고요. 다음 주 초까지 30도 안팎의 이른 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특히 청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발효 중인 만큼 항공기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 잘 확인해 주시고요. 교통 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